사장마당에서 최씨, 노마님의 두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나락이 나란히 놓인 두 멍석 사이에서 노마님은 아무도 없는 마당을 한번 살핀 뒤 천천히 몸을 낮추어 손을 뻗었습니다. 큰아들의 멍석에서 한 움큼, 작은아들의 멍석 위로. 그 순간 안채 창호지 너머에서 누군가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순영이었습니다. 순영은 시어머니의 구부정한 등이 두 멍석 사이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손이 어느 멍석에서 나락을 집어 어느 쪽으로 옮기는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마님의 몸이 순간 굳어버렸고 손에 쥔 나락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순영도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저녁 순영은 그보다 더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듬해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생 최재봉은 빚을 갚지 못해 남은 논 두마지기마저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 옆에 형 최윤필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홀로 남은 어머니 최씨 노마님은 큰아들 집안채에 몸을 의탁하게 되었고, 날부터 작은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돌덩이 하나를 얹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적 두 형제는 붙어 다니며 자랐습니다. 누가 재봉을 건드리면 윤필이 먼저 주먹을 쥐었고, 재봉이 논두렁에 빠지는 날이면 윤필이 집신을 벗어 던지고 뛰어들어 끌어올렸습니다. 이 녀석아 어디를 보고 걷느냐. 재봉은 진흙투성이가 된 채 킬킬 웃었습니다. 그런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불과 한 해 만에 재봉이 마지막 논문서를 넘기는 날, 형은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부지런히 썼고 동생은 부지런히 일었습니다. 두 사람 다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이 다르게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윤필은 소작인을 잘 부렸고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일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수확이 좋으면 소작인에게도 후하게 나눠주어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해마다 논 한마지기씩 늘려갔습니다. 반면 재봉은 새벽에 제일 먼저 논에 나가고 해가 지고도 마지막으로 돌아왔지만 흉년과 가뭄이 번갈아 들었습니다. 하늘이 돕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오래 사귄 벗 하나의 빚을 대신 보증했다가 그 벗이 어느 날 아침 행방을 감춰버린 것이었습니다. 수십 냉의 빚이 재봉 앞에 남았습니다. 채주들이 몰려왔고 재봉은 논을 팔고 밭을 팔고 끝에는 어머니 앞에서 마지막 논문서까지 넘겼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재봉은 그 닫히는 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형 윤필이 재봉의 보증빚 일부를 대신 갚아준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뿐이었지만 그 이후로 윤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말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말보다 더 오래 남았습니다. 윤필은 한 번 더 도우면 재봉이 영영 자기 힘으로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것이 동생을 외면하는 핑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재봉은 그 눈빛을 알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형이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이 아프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도 형은 형이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한 번은 큰아들의 소맛자락을 붙잡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범아, 재봉이 집이 요새 많이 어렵다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가을도 다가오는데 저 집에 뗏나무가 없다고 하더구나. 쌀도 넉넉지 않다 하고. 윤필은 잠시 멈추었다가 말없이 사랑채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말끝을 삼켜버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랑채 창호지 너머로 윤필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멈춰서 있는 그림자였습니다. 잠시 후 그림자가 돌아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알고 계시는구나. 꺼낼 말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어머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안채 부엌에서 밥을 지을 때 어머니는 작은 사발 하나를 슬며시 소맛자락 안에 감추었습니다. 밥이 조금 넘쳤습니다. 찬도 조금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담장 너머에 들고 가도 누가 알겠나. 마당을 건너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일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소맛자락이 불룩한 것을 들킨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웃으며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윤필이 조용히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부엌 쪽에서 사발 하나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말을 돌려 하는 것이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먹었다고 했습니다. 윤필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광자물쇠가 박혀 있었습니다. 새 자물쇠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물쇠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바라보다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부터 어머니는 혼자 군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깨면 어둠 속에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재산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되풀이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두 손이 있지 않은가? 아직 움직이는 손이. 어머니는 그날부터 달리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재봉의 아내 복임이 닷새째 품을 팔러 다닌다는 말이 들리면 노마님은 잠자리에서 뒤척이다 새벽을 맞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담장 너머로 복임이 등에 짐을 지고 손에 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5살배기 아이가 그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가다가 복임이 뭐라고 한마디 하자 고개를 끄덕이고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이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저 아이가 오늘 혼자 집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5살배기 아이가 혼자 복임이 저렇게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면 얼마나 받을까? 한나절 품이 쌀 2대나 될까? 그것으로 며칠이나 버틸까? 어머니는 그런 계산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재봉은 그 해에 여름 지붕이 새어들기 시작하자 형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에 쌓아둔 묵은 집단 몇 묶음, 그리고 창고 귀퉁이에 오래 방치된 섭갈의 목재 몇 개만 있으면 됐습니다. 버려진 것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재봉은 사랑채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형님, 지붕이 많이 낡아서요. 집단 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윤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거 써서 되겠느냐? 제대로 고치려면 목수를 불러야지. 재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 형편이 안 됩니다. 일단 비만 안 세면 됩니다. 윤필은 다시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제대로 못할 거면 괜히 건드리지 마라. 더 망가진다. 재봉은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재봉은 빈손으로 돌아와 혼자 진흙을 이겨 이영 사이에 메워 넣었습니다.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그 여름 비가 많이 온 날이면 방 안 한쪽에 물이 고였습니다.
복임이 대야를 받쳐두었고 아이는 그 대야 소리에 잠을 깨지 않으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들었습니다. 솥에 쌀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배가 고프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살림이 막혔다는 말이었습니다. 내일을 버티기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력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무력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고 타작이 마무리될 무렵이었습니다. 근며느리 순영이 타작한 나락을 고운 멍석 위에 가지런히 펼쳐 말리기 시작하면서 마루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나락 좀 봐주세요. 저는 안채에 들어가 배를 짜야 해서요. 어머니는 선뜻 일어났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노랗게 빛나는 나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잘 여문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며느리 복임이 찾아왔습니다. 낡은 소쿠리에 나락을 소복하게 담아들고 마당 한쪽에 자리를 잡더니 조심스레 멍석 끄트머리에 나락을 쏟아 펼쳤습니다. 어머니, 저희 것도 여기서 좀 말려도 되겠습니까? 같이 봐주세요. 저는 품을 팔러 나가야 해서요. 소쿠리 바닥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나락 여달이 마당에 흘렀지만 복임은 그것도 못 본 채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윤필의 집 일꾼 하나가 그 소쿠리를 내려다보더니 옆에 서 있던 동료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짓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임은 보았습니다. 등이 조금 굳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단 나락을 말려야 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면 됐습니다. 어머니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저 소쿠리 하나 새로 살 돈도 없는 건가.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꾹 눌렀습니다. 복임이 마당을 빠져나가고 나자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재봉아, 네가 무슨 죄가 있냐? 네가 무슨 죄가 있어?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닭들만 멍석 주위를 기웃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닭들을 쫓아낸 다음 두 멍석 사이 바닥에 떨어진 나락알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큰아들 멍석 것인지 작은아들 멍석 것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한쪽에 모아두었습니다. 하루가 아직 한참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멍석 위의 나락을 반짝이게 했을 때부터 어머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낮이 되자 등이 뜨거워졌습니다. 땀이 나고 다리가 결렸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닭을 쫓고 바람에 날리는 나락을 손으로 모으고 두 멍석 사이를 오가며 서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마당에 그늘이 길게 늘어지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안채는 조용했고 사랑채에서는 기척이 없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기대어 있던 일꾼도 오래전에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몸을 낮추어 큰아들 나락 쪽에 손을 뻗었습니다. 손 한 움큼 망설임 없이 작은아들 멍석 쪽으로 옮겼습니다. 나락이 멍석 위에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습니다. 한 움큼 손가락에 나락 껍질에 까칠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뭐가 달라지겠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한 움큼이라도 더. 바로 그때였습니다. 툭!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몸을 확 일으켰습니다. 손이 허공에 떴습니다. 나락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 마당 흙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냥 닭 쫓는 척 손을 휘저었습니다. 이놈들, 저리들 가. 발소리는 멈추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단이 돋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것 같았습니다. 마당 끄트머리에서 개 한 마리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안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짜딱짜딱 배틀 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저 소리는 아까부터 들리던 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순영이 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채에 있으면서 이 마당을 내다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뜨고 천천히 다시 몸을 낮추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손을 뻗었습니다. 또 한 움큼, 그리고 또 한 움큼. 그 모습을 안채에서 순영이 보고 있었습니다. 참호지 사이로 마당이 후이 내다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발소리에 시어머니가 번쩍 일어나던 것도 보았고 개 한 마리에 놀라 허둥대다 다시 몸을 낮추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손이 움직이는지도 보았습니다. 순영은 그 등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저러시다 들키시면 서방님한테 혼이 날 텐데 서방님이 뭐라 하면 나는 어찌 막나. 어머니 체면을 어찌 세우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순영은 배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북을 밀었습니다. 짜닥짜닥 소리를 내는 것이 일부러였습니다. 저녁 해가 뉘어태질 무렵 복임이 나락을 거두러 돌아왔습니다. 소쿠리를 들고 멍석 앞에 쪼그려 앉아 나락을 담으려다 손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 우리 것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금방 눈치챘습니다. 눈치채지 못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에 나락이 어느 만큼 있는지 소쿠리에 가득 담으면 얼마나 남는지 그건 하나하나를 세어가며 사는 살림이었으니까요. 복임은 잠시 멍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락을 돌려놓으면 오늘 저녁 밥을 지을 때 쌀이 그만큼 주어든다.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옮기셨는지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복임은 생각을 더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락을 두 손으로 가득 떠서 형님 멍석 쪽으로 가만히 되돌려 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줌, 또 한 줌, 조용히.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더니 5살 배기 사내아이가 낮잠에서 깨어 눈을 비비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까맣고 컸습니다. 재봉을 닮은 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짓을 멀뚱멀뚱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쌀 줘버리는 거야? 복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른 달려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것 아냐. 그냥 돌려드리는 거야. 아이가 아직 잠이 덜 깬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복임은 아이를 안은 채 남은 나락을 집어 형님 멍석에 조용히 얹었습니다. 한 줌, 또 한 줌. 아이를 안고 있어서 손이 하나뿐이었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안채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보던 순영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아이를 한 손으로 안은 채 나머지 한 손으로 나락을 집어 돌려놓는 복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도 무어라 묻지 않았고 복임도 무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고 있었습니다. 복임은 마지막 한 줌을 형님 멍석에 얹고 자기 소쿠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소쿠리 안이 아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복임은 그 소쿠리를 들고 아이를 안고 마당을 건너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발걸음이었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착할 수가 있나. 가진 것도 없는데 오늘 저녁 밥을 지을 때 쌀이 그만큼 줄어들 것을 알면서도 그냥 돌려드리는 거야.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빌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것이 더 늘어났는데
그냥 덜어내는 사람. 순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입술을 꾹 다물고 결심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밥상 앞에서 순영의 눈을 보았습니다. 순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퍼담고 국을 떴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잠자리에 들 무렵이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짜닥 짜닥 배틀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습니다. 저녁에도 배를 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낮에도 그 소리가 들렸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알고도 모른 척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영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이 주무시기를 기다렸다가 등잔 불을 작게 줄이고 방 한쪽 구석에 앉아 조그만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배를 짜서 팔아 몇 해에 걸쳐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서방님도 모르는 순영만의 것이었습니다. 장예배 한 필 내다 팔면 몇 푼, 두 필 내다 팔면 몇 푼, 그렇게 모은 것이었습니다. 손끝이 시리도록 차가운 동전을 하나씩 세었습니다. 찹쌀 살 돈, 누룩 살 돈, 소고기 살 돈, 딱 맞았습니다.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았습니다. 순영은 동전을 다시 상자에 담고 뚜껑을 닫은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쓸 때가 됐다. 그러나 순영은 한 가지를 더 해야 했습니다. 서방님이 깊이 잠드신 것을 확인하고 안방 윗목 벽장 앞에 섰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 대대로 중요한 문서들을 모아두는 곳이었습니다. 손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꺼내서는 안 되는 것을 꺼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아래쪽에서 다른 것보다 더 낡고 더 두꺼운 묶음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묶은 줄이 해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순영은 잠시 망설이다 그것을 꺼냈습니다. 등잔 가까이 가져가서 묶음 안을 살폈습니다. 위토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이 더 끼어 있었습니다. 꺼내어 펼쳤습니다. 흔들리는 등잔볼 아래서 두어 줄을 읽었습니다. 형제가 이 땅 때문에 등을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비는 그것이 제일 두렵다. 순영은 손이 멈추었습니다. 아버님의 필체였습니다. 서방님이 이것을 받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순영은 종이를 원래대로 접어 위토 문서 안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위토 문서와 함께 수학이 넉넉한 논 하나의 문서를 따로 빼두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벽장에 돌려두었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위토 문서, 아버님의 편지, 그리고 논문서 하나.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었습니다. 만약 서방님이 이것을 찾으신다면 돌려달라고 달려가실 것이었습니다. 그 길에 재봉 서방님을 마주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위토 문서를 직접 풀어보시다가 아버님의 편지를 읽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서방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었습니다. 만약 편지를 읽고도 서방님이 마음을 돌리지 않으신다면 그때는 자신이 직접 어머니와 두 집 식구 앞에서 모든 일을 밝힐 생각이었습니다. 순영은 그 세 가지를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어떻게 전달할지 생각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만약 이 일이 잘못되면 서방님이 크게 화를 내실 것이었습니다. 집안 재산을 허락 없이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순영은 그 생각을 하다가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짧은 편지 하나를 써서 상자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 뜻으로 한 일이며 어머니와
재봉 서방님, 복임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로 자신이 쫓겨나더라도 서방님이 더 늦기 전에 다시 동생을 돌아보시기만 한다면 후회하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쓰고 나서 다시 읽지 않았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순영은 서방님이 주무시는 사이에 몰래 동네장에 다녀왔습니다. 찹쌀 한 말과 누룩 한 덩이, 그리고 소고기를 샀습니다. 보따리를 안고 장터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등 뒤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순영은 보따리를 들고 동생 집으로 건너갔습니다. 빨래를 하다 깜짝 놀라며 일어서는 복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서, 나 좀 봐요. 할 말이 있어요. 순영은 복임에게 술 한 동이를 빚으라고 했습니다. 복임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술을요? 찻쌀이 어디 있다고요? 순영이 들고 온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재료 다 챙겨왔어요. 까닭을 몰라 멋뭇거리는 복임에게 순영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요. 일단 내 말대로만 해줘요. 시간이 없어요. 복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형수님이 이렇게 직접 재료까지 챙겨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분명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물어봐도 말씀하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복임은 그냥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형수님을 믿으면 됐습니다. 술은 닷새 만에 잘 익었습니다. 달고 독했습니다. 순영이 다시 복임을 찾아와 소고기 살돈을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안주도 제대로 장만해요. 그리고 서방님한테 형님을 청해서 대접하라고 해요. 우리 형님이 좋은 술이라면 귀가 번쩍 뜨이는 분이잖아요. 복임이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형님, 근데 왜요? 순영은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웃음이 어딘가 서운한 것도 기쁜 것도 아닌 웃음이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재봉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복임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눈빛이 묘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서방님, 형님 모처럼 찾아뵙는 거 어떻겠어요? 오랜만이잖아요. 재봉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복임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재봉은 물어보면 다 알게 될 것 같았고 알게 되면 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재봉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가봐야지. 사는 것이 쪼들리다 보니 어느 사이 형의 얼굴조차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몇 해 전 명절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형의 눈빛을 보고 다음 해부터는 가지 않았습니다. 뒤로는 멀리서 형의 기척을 느끼면 오히려 몸을 피했습니다. 마주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빌린 것이 있으면 마주치기가 싫어지는 법이었습니다. 돈을 빌린 것이 아니어도 마음의 빚 같은 것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쌀이 없어서 내놓을 것이 없어서 찾아뵙지 못했다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것은 핑계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부끄러웠던 것 아닌가. 형님 앞에서 이 꼴로 마주 앉는 것이. 재봉은 오래 그 생각을 하다 옷고름을 여미고 형의 집으로 건너갔습니다. 옷고름을 여미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형의 집 대문 앞에 서자 잠시 멈추었습니다. 반기지 않더라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와야 한다. 재봉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형님, 오랜 세월 변변한 대접 한번 못해서 죄송합니다. 마침 저희 집에 좋은 술이 생겼으니 오늘 함께 드시지요. 윤필은 잠시 재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더 파리해졌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술이란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윤필이 술을 좋아하는 것은 아버지를 닮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좋은 술이라면 사흘길도 마다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웬일이냐? 네가 다. 그래, 가봐야겠구나. 재봉의 집은 작았습니다. 사랑채라 부를 것도 없이 방 하나에 마루 하나였습니다. 마루 끝에 기둥이 삐걱거렸고 마당 한쪽 구석에 장독이 2개뿐이었습니다. 문 옆에 기댄 빗자루가 달아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황토가 꺼진 마당을 밟고 들어서는데 윤필의 발걸음이 잠시 느려졌습니다. 이 집이 이랬었나? 아니, 처음부터 이랬을 것이다. 그냥 내가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자리에 앉기 전에 윤필은 잠깐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멈추었습니다. 빗물이 스민 자국이 가무잡잡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 지붕이 언제부터 저렇게 됐을까? 그 생각이 스쳐가다가 재봉의 낯빛이 어딘가 굳어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자리에 앉았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는 방에 형제가 마주 앉았습니다. 술잔이 놓이고 소고기 안주가 올라왔습니다. 복임이 2손으로 상을 들고 들어오며 공손히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윤필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1잔, 2잔. 처음에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형은 안주를 집어들고 동생은 잔에 눈을 두고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3번째 잔이 돌아갈 즈음 윤필이 문득 물었습니다. 복임이가 아직도 품을 나가냐? 재봉이 잠시 멈추었다가 대답했습니다. 예, 윤필은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말없이 안주를 집어먹었습니다. 술기운이 오르자 윤필의 목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러다 윤필이 오래된 말을 꺼냈습니다. 그 법 말이다, 재봉아. 너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느냐. 나도 그때 돈을 대지 않았나. 재봉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형님. 윤필이 빈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알기만 하느냐. 즉, 침묵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꽤 긴 침묵이었습니다. 꽤 긴 침묵이었습니다. 재봉은 잠시 형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께 원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원망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어릴 때 저 대신 주먹을 쥐어주셨던 것, 논두렁에 빠졌을 때 집신 벗어던지고 뛰어오셨던 것, 저는 기억합니다. 형님이 어느 날부터 저를 외면하셨는데도 제가 형님을 원망하지 못하는 것은 그 기억이 더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윤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망을 들었다면 차라리 덜 아팠을 것이었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더 무거웠습니다. 형인 자신을 아직도 형으로 여기고 있다는 말이 뼈에 박혔습니다. 윤필은 말없이 잔을 들어 스스로 마셨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등잔불이 바람도 없는데 혼자 흔들렸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윤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왜 나한테 화를 안 내냐? 재봉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화를 내면 덜 아플 텐데, 뭐라도 하면 덜 아플 텐데,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밤이 깊어지자 윤필은 더 버티지 못하고 크게 취해버렸습니다. 술잔이 기울고 안주가 줄고 등잔불이 낮아지도록 2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밖에서 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밤이었습니다. 재봉이 등잔에 기름을 한 번 더 보충했습니다.
윤필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잘 지내시냐? 예, 형님 댁에 잘 계십니다. 윤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한테 잘 해드려라. 재봉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형님이 잘 해드리시면 됩니다. 윤필은 그 말에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대로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금방 코를 골았습니다. 재봉이 형의 상체를 받쳐들고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형의 몸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형의 얼굴을 본 것이 얼마만인지. 형의 관자놀이에 흰머리가 있었습니다. 재봉은 그것을 보다가 눈을 내렸습니다. 형의 팔을 잡고 부축해서 형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채에 눕히고 나오는데 순영이 기다렸다는 듯 방문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재봉이 눈짓하자 순영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낮게 들렸습니다.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가져가세요. 내일 형님이 물으시거든 억지로 받았다고만 하세요. 재봉은 손에 들린 것이 문서임을 깨달았습니다. 단단히 묶인 묶음 하나와 따로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형수님, 이게 뭡니까? 문 너머에서 더 이상 대답이 없었습니다. 재봉은 어둠 속에서 그것을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등잔불을 켰습니다. 복임은 아이를 재우고 먼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재봉은 혼자 방 한쪽에 앉아 묶음을 풀었습니다. 위토문서였습니다. 그리고 따로 접힌 논문서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재봉은 위토문서를 펼쳐보다가 손이 멈추었습니다. 안쪽에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이 더 끼어 있었습니다. 꺼내어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재봉아, 이 위토는 마땅히 형에게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형제는 한 몸에서 나온 것이니 형이 이 땅의 주인이 되더라도 네가 큰 어려움에 처하거든. 형은 이 땅의 수확에서 한 몫을 덜어 너를 도울 책임이 있다. 내가 형에게도 같은 말을 해두었으니 네가 굳이 먼저 꺼내지 않아도 형은 알고 있을 것이다. 형제가 이 땅 때문에 등을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비는 그것이 제일 두렵다. 재봉은 그 자리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깜박였습니다.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복임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아이가 한번 뒤척이더니 다시 잠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재봉이 어려워질 것을. 그리고 형에게도 같은 말을 해두셨다고 하셨는데 형은 그 말을 어디에 두었던 것일까? 잊은 것인가? 외면한 것인가? 재봉은 오래 그 물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편지가 손에 있다고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봉은 편지로 형을 몰아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이 달라진다면 억지로 빼앗긴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이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봉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터에서 늦게 돌아오던 변서방이 재봉의 집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들른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서방 계시오. 나요, 변서방이요. 재봉은 알아차렸습니다. 제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재봉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변서방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오늘이 약속한 마지막 날이오. 논문서 하나만 맡겨두시오. 그러면 내년 봄까지 빚 독촉을 미뤄주겠어. 손에 든 논문서가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이 문서 하나면 됩니다. 형수님이 넣어주신
바로 그 논문서였습니다. 재봉은 그 문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복임도 잠에서 깨어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재봉이 천천히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편서방, 오늘은 어렵소. 내일 아침에 다시 오시오. 대문 밖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소. 그러면 내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재봉은 편지를 원래 자리에 끼워 넣고 위토문서와 논문서를 빠짐없이 가지런히 포개어 다시 묶었습니다. 천장의 빗물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올여름 장마의 지붕이 내려앉은 것이었습니다. 재봉이 혼자 진흙을 이겨 임시로 때웠지만 다음 비에 또 새어들 것이었습니다. 형님이 내일 오시면 돌려드려야 한다. 한순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문서 하나면 겨울을 날 수 있었습니다. 지붕도 고칠 수 있었습니다. 편 서방의 빚도 미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서로 오늘을 넘긴다면 평생 형의 것을 빼앗아 살았다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서를 쓰는 순간 형수님이 자신을 믿고 건넨 뜻과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를 저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재봉은 문서를 방 한쪽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복임의 숨소리와 아이의 순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재봉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새벽을 맞았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겨우 눈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침이 오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윤필은 숙취에 멀리를 싸주고 겨우 눈을 뜨는데 곁에서 아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서방, 아니 대체 어쩌자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필은 벌떡 일어나려다 멀리가 지끈거려 잠시 멈추었습니다. 부인, 왜 그러시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소? 순영이 가리킨 것은 안방 윗목 벽장이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윤필은 벽장을 열어 문서 묶음을 뒤졌습니다. 다른 문서들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위토 문서와 수학 좋은 논 한나지기의 문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둑은 무슨, 당신이 어제 동생한테 억지로 들려보냈잖아요. 두 문서를요. 위토 문서까지요. 윤필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문서만은 절대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집안 제삿날 그 땅에서 나는 수학으로 제수를 마련해 온 것이 대대로의 일이었습니다. 전통이 나한테 와서 끊기는 것인가. 그 땅을 잃으면 제사를 어찌 지내며 선조에게 어찌 얼굴을 들 것인가. 윤필은 허둥지둥 사랑채를 나서다 순영이 등 뒤에서 낮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른 논문서랑 바꿔달라고 하세요. 윤필은 그 말을 붙들고 안방 구석을 뒤졌습니다. 벽장에 남아있던 다른 논문서 하나를 꺼내들고 동생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위토 문서를 돌려달라고 해야 한다. 그것만 돌려주면 이 논은 재봉에게 줘도 된다. 마다한다고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이복의 동생, 내가 어제 크게 실수를 했구먼. 어제 넘긴 문서가 있지 않나. 그게 집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서 부탁이다. 재봉은 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문서 꾸러미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형님. 안 그래도 갖다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걸 가지고 있겠습니까? 윤필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꾸러미가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재봉의 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을 새운 눈이었습니다.
오래 무언가를 들여다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윤필은 문득 알아차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 문서를 밤새 들고 있었구나. 그리고 돌려주기로 결심했구나. 쉽지 않은 결심이었을 텐데 윤필은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다른 문서들 아래에서 위토 문서를 찾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접힌 종이가 나왔습니다.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읽어내려가는 윤필의 손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형제가 이 땅 때문에 등을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비는 그것이 제일 두렵다. 윤필은 편지를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눈이 흐려졌습니다. 내가 형에게도 같은 말을 해두었으니 아버지가 해두셨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자리에 누우신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윤필을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재봉은 밖에 있으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더듬어 문서 꾸러미를 꺼내 윤필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 위토는 네가 맡아라. 그러나 재봉이 크게 어려워지거든 이 땅의 수확에서 한 몫은 덜어줘야 한다. 형제가 이 땅 때문에 갈라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게 아비의 마지막 부탁이다. 윤필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분명히 고개를 숙이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기억이 지금 재봉의 마당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잊었습니다. 외면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두려워하신 그것을 자신이 해온 것이었습니다. 윤필은 천천히 주위를 살폈습니다. 재봉이 밤새 이 편지를 읽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추권도 없이 그냥 꾸러미를 들고 나와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걸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말이 귀에 울렸습니다. 윤필은 정말로 처음으로 동생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도포깃이 못에 걸려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쌓아둔 장작이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붕이 한쪽에서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고일 것이었습니다. 윤필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 집 지붕이 언제부터 이랬냐? 재봉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눈이 아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밤새 이 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돌려주었습니다. 어릴 때 자기가 재봉 대신 화를 내던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재봉이 억울해질 때 외면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필은 그냥 모르겠다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살면 됐습니다. 윤필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들고 온 논문서를 재봉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재봉이 눈을 들었습니다. 형님, 윤필은 그 눈을 마주보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재봉아, 미안하다. 네가 못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내밀지 않은 것이었다. 재봉이 마다하려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이건 형님 논 아닙니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윤필이 말했습니다. 불쌍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맡기신 묵과 형으로서 내가 오래 미뤄온 책임을 이제야 돌려주는 것이다. 재봉은 잠시 그 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그 말이 조용하게 나왔습니다. 윤필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돌아서는 것이 빠른 게 나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면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내일 내가 직접 와서 지붕을 고치마. 그 말을 하면서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그냥 대문을 나섰습니다.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재봉은 그 자리에 선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논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이 대문을 나선 자리에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흙먼지 속에 선명한 발자국이었습니다. 재봉은 그 발자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뒤에서 복임이 다가와 나직이 말했습니다. 모두 형님 덕분입니다. 큰 형수님이 술과 안주를 마련하라 하셨을 때 그 뜻이 이것이었나 봐요. 재봉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형님도 형수님도 참 고마운 분들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복임도 옆에 서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마당에서 뛰놀다가 두 사람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래? 복임이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기분이 좋아서 그래. 잠시 뒤 복임은 변서방이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한 일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낮 변서방이 약속대로 찾아오자 재봉은 새로 받은 논을 담보로 넘기지 않고 다음 해 가을 수확으로 빚을 갚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날 오후 재봉이 형의 집을 찾아가 전날 밤부터 있었던 일을 알리자 윤필은 대신 빚을 갚아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보증을 설 테니 다음 해 가을까지 기다려달라고 변서방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필은 순영을 불렀습니다. 문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잘 간직해 두시오. 순영이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벽장에 문서를 다시 올려두었습니다. 빈자리가 채워졌습니다. 순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서방님,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영이 말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어머니께서 나락을 옮기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복임이 그것을 눈치채고 아이를 안은 채 한 손으로 도로 돌려놓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이가 우리 쌀 줘버리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복임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그냥 돌려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나서게 된 것은 그 두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복임도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있었는데 저는 배튼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윤필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복임이,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집 담장 하나 너머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신은 몰랐습니다. 아니,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수고했소. 내가 했어야 할 일을 당신이 대신 한 것이오.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순영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서방님이 더 늦기 전에 다시 형이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윤필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필은 잠시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복임을 불렀습니다. 복임이 문 앞에 서자 윤필이 말했습니다. 아이 배가 고픈데도 남의 것이라며 돌려놓았다지. 내가 가진 논보다 자네 마음이 더 넉넉했네. 복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필은 발걸음을 돌려 어머니 계신 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저녁 밥상 앞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필이 방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노마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남의 눈을 피해 나락을 옮기게 만든 것은 저였습니다. 노마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윤필을 바라보았습니다. 윤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마님은 한참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큰아들의 곡식을 훔친 것이 아니다. 한 아들의 배부름에서
한 줌 덜어 굶는 아들의 겨울을 넘기고 싶었을 뿐이다. 윤필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필이 어머니의 방을 나가고 나자 순영이 조용히 들어와 노마님 앞에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노마님은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국물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밥상을 다 비웠습니다. 순영이 살며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봉 서방님이 오늘 형님과 이야기가 잘 되었다고 하네요. 노마님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냐,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마님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윤필은 탁자 위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보았습니다. 순영의 것이었습니다.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들여다보니 접힌 종이 한 장에 있었습니다. 꺼내어 펼쳤습니다. 모든 것은 제 뜻으로 한 일입니다. 어머니와 재봉 서방님, 복임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이 일로 제가 쫓겨나더라도 서방님이 더 늦기 전에 다시 동생을 돌아보시기만 한다면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윤필은 편지를 접어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상자 뚜껑을 닫았습니다. 한참 그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각 노마님은 말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잘 풀렸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저를 내려놓고 마당을 바라보니 담장 너머 재봉의 집 등잔불이 흔들림 없이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재봉이 저 불빛 아래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복임은 잠들었을까? 이제는 아이가 굶지 않겠구나. 노마님은 그 불빛을 한참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서 있었으니까 잘 자거라, 순영아. 순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도 편히 주무세요. 노마님은 방으로 들어가며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오늘은 눈을 감으면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그날 밤 윤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잔불을 끄고 누웠는데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형제가 이 땅 때문에 등을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비는 그것이 제일 두렵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말씀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말씀을 어디에 두었던 것인가?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봉의 집 지붕 쪽에서 들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비가 새지 않길 바랐습니다. 날이 밝으면 직접 연장을 챙겨 재봉의 집으로 가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재봉이 마다하면 그냥 올라가면 됐습니다. 윤필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눈이 조금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날부터 두 집 사이에 놓인 담장은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필이 직접 연장을 챙겨 재봉의 집으로 왔습니다. 지붕을 올려다보더니 이쪽이 더 사갔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올라갔습니다. 두 형제가 나란히 지붕 위에 올랐습니다. 이영을 엮고 석가래를 살폈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무렵 윤필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옆에 있던 재봉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윤필의 팔목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그 자리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서 아무 말도 없이 어릴 때는 형이 논두렁에서 동생을 끌어올렸습니다. 지금은 동생이 지붕 위에서 형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윤필이 먼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재봉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다 고치고 내려오는데 복임이 막걸리 한 사발을 내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당에 나란히 앉아 그것을 나눠 마셨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윤필은 자기 광을 열었습니다. 가을 수확에서 아버지가 당부한 몫을 직접 자루에 담아 어깨에 메고 재봉의 집으로 건너갔습니다. 재봉이 문 앞에서 놀라 말리려 하자 윤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당부하신 것이다. 이제야 하는 것이다. 재봉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듬해 여름 재봉네 마당 우물이 마르자 윤필은 먼저 사람을 보내 다시 파주었습니다. 재봉은 형의 보증 아래 새로 받은 논을 부지런히 일구었고 그해 가을 수확부터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추수가 끝나자 두 집은 나락을 한마당에서 함께 말렸습니다. 두 멍석이 나란히 놓이는 날이면 복임과 순영이 함께 나락을 뒤집고 닭을 쫓았습니다. 아이는 멍석 주위를 뛰어다니다 윤필한테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또 뛰어다녔습니다. 윤필이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며 이리 온 하면 아이가 달려갔습니다. 아이가 맑은 눈으로 큰아버지를 올려다보는 것을 재봉이 담장 너머로 보았습니다. 그럴 때 재봉은 그냥 두었습니다. 그렇게 두어도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노마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나락이 말리는 가을 마당에서 두 멍석이 나란히 놓이는 날이면 노마님은 어느 쪽 나락이 더 많은지 세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같은 마당에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노마님이 옮긴 것은 나락 한 줌이었지만 다시 돌아온 것은 오래 끊어졌던 형제의 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